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앞서 존 케리 미 기후변화 특사와의 면담에서도 백신 스와프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며 장관급 차원에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선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49명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70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에 1,200만 명의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약 80% 나라를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를 앞두고 있는 미국이 입국 봉쇄로 청정국가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 행사가 있었다는 핵심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인데 이성윤 지검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지만 따뜻하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국회발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오늘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 출석해서 적극적인 백신 외교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네, 정 장관이 언급한 백신 스와프는 미국 측이 확보한 백신을 한국에 일정 부분 우선 공급하고 한국이 대신 이를 나중에 되갚는 방식입니다. 앞서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와의 면담에서도 백신 스와프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며 이 장관급 차원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백신 협력을 위해서 이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동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협의가 잘 진행되면 좋을 텐데요. 국내 코로나19 확진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신규 확진자 전날보다는 조금 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549명입니다. 전날보다 17명 늘어나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말 휴일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29명,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서울이 147명, 경기 184명, 인천 18명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349명이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은 부산과 경남이 각각 29명, 울산 21명, 경북 20명 등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확산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명 더 늘어서 누적 1,802명으로 증가했고 위중증 환자는 10명 추가돼 109명입니다. 네,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하루 1차 접종자는 12만 1천여 명, 누적 163만여 명입니다. 전 국민의 3.15%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이달까지 300만 명, 상반기에 1,200만 명의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은 6건이 추가됐습니다. 이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2건,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가 5건 더 늘었습니다. 또 접종 후 사망 의심 신고가 3건 추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부터 어제까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70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영국발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아공발 5명, 브라질발 1명이었습니다. 특히 인도발 이중 변이 감염자도 9명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변이 바이러스 차단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 지금까지 원생 6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체육시설과 직장, 식당에서도 각각 10여 명이 감염되는 등 일상 곳곳에서 확산세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 어린이집은 폐쇄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로 북적거려야 할 시간이지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어린이집은 보시는 것처럼 불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모두 7개 반 아이들 76명이 다니는 어린이집인데 이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모두 폐쇄된 겁니다. 이곳 보육 관계자 1명이 처음 확진된 건 지난 9일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한 어린이집 선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뒤 13일까지 10명, 또 14일에 3명이 추가되는 등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6명입니다. 이 가운데는 원생이 6명, 종사자가 7명, 또 이들의 가족이 3명인데 지금은 모두 자가격리 중입니다. 서울시가 즉시 역학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어린이집 안에서 놀이시설, 교사실, 화장실 등을 함께 사용했고 또 교사와 어린이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집단 감염은 어린이집이나 직장 등 그야말로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새로 발생한 집단 감염은 모두 2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는 직장이 7건, 의료기관이 4건, 또 가족과 지인 모임이 4건이었습니다. 감염 경로 중에선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아동이 있는 곳에선 환기를 수시로 하고 장난감과 손잡이 등 함께 쓰는 물건 등을 꼼꼼히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국민이 생활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상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만남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수도권의 다른 집단 감염 현황도 짚어볼까요? 네, 전해드린 대로 일상 공간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고양시 고등학교 2곳과 관련한 확진자는 어제 2명이 추가됐는데요. 두 학교에서 각각 학생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명입니다. 서울 서초구 실내체육시설에선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8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서울 구로구의 직장에서도 어제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4명이 됐는데요.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잘 지켰지만 사무실에서 장시간 근무했고 또 전화 상담을 하면서 비말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도 모두 12명이 확진됐습니다. 좁은 조리실에서 거리 두기가 어려웠고 또 일부 종사자는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출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미국은 50개 주 전역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나이 제한이 철폐되면서 오늘부터 모든 성인이 접종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미국 인구의 50% 이상이 최소 한 차례 접종을 마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4개월여 만에 모든 성인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하와이와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 6개 주에서는 즉각 성인에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90%가 거주지에서 8km 이내에서 백신을 맞게 된다며 이를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백신을 꼭 맞으라고 강조했습니다. Folks, I have good news. Everybody is eligible as of today to get the vaccine. We have enough of it. You need to be protected, and you need in turn to protect your neighbors and your family. So please, get the vaccine. 미국은 하루에 평균 320만 회분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250만 회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성인의 수는 1억 3천여만 명으로 전체 성인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접종을 마친 성인의 수도 8,400여만 명으로 전체 성인 3명 가운데 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일부 주에서 여전히 감염자와 입원자가 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cases and hospitalizations are increasing in some areas of the country, and cases among younger people who have not yet been vaccinated are also increasing. 그런 만큼 젊은 층에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로 2억 회 접종 약속은 이미 달성한 셈입니다. 이제는 여름까지로 목표한 모든 성인의 백신 접종이
얼마나 당겨질지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미국이 코로나19로 여행 금지를 권고할 국가의 수를 전 세계 8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19일 성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상황에서 여행자들에 대한 전례 없는 위험을 고려해 이번 주에 여행 권고안에 대한 수정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수정으로 여행 금지인 여행 경보 4단계 국가 수의 큰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의 약 80%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현지 시각 20일 미국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안전성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EMA는 이날 혈전색전증 사례와 관련된 얀센 코로나19 백신 평가 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MA는 앞서 안전성위원회가 미국에서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나타난 특이 혈전에 매우 드문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평가를 이번 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EU 회원국에 얀센 백신의 첫 배송분이 도착하기 시작했지만 일부 회원국은 EMA의 평가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 백신 접종을 일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는 오늘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와 협의해서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다면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어제 발언에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전부터 국회 외통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는데요. 정 장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정부가 사전 협의와 정보 공개, 우리 전문가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원자력기구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진행된다면 굳이 반대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앞서 정부가 밝힌 일본의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의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제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겠다. 이것은 대통령 지시하신 내용은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왜 제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냐. 그러한 그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왜 우리가 반대를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정 장관은 또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제 분쟁 해결 절차 회부 등 사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는 외교부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YTN과의 통화를 통해 일본이 오염수를 예정대로 방류한다면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와 같은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방 외교 실패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YTN과의 통화를 통해 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지난해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는 찾지 않고 일본만 방문하는 등 일본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우리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데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입니다. 여야 부동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어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이어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지난 재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른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LH 땅 투기 사태와 임대차 3법 부작용, 부동산 관련 세금, 그리고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방안과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선회하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리가 공석이라 오늘도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 나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홍 부총리는 앞서 공시가격을 동결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고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민의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급증, 재정 준칙 도입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1년 세종에 있는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뒤 실제 거주하지 않고 3년 9개월 뒤에 팔아 2억 2천여만 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은 분양 당시 노 후보가 아파트 분양가 2억 7천여만 원 가운데 2억 2천여만 원을 대출금으로 충당했고 전세금으로 갚았다면서 갭 투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후보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때 재산 공개 과정에서 서울 반포동 빌라형 아파트를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형욱 후보자 측은 반포동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없어 공시가격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고 세종의 아파트는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가 가족이 서울에 있어 전세를 줬고 이후에는 서울에 근무하게 돼 팔았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속철도가 들어서는 강원 지역 주요 역세권에도 공무원들이 대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인 증여나 상속을 빼고도 최근 5년간 땅을 산 공무원이 85명에 이르는데 강원도는 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에서 출발해 강원도 춘천에 도착하는 경춘선 전철입니다. 현재는 춘천역이 종착역인데 앞으로 동해안 속초까지 고속철도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천과 양구, 인제와 속초 지역에 새로운 역이 세워집니다. 강원도 화천 고속철도 역사부지. 지금은 대부분 논과 밭 임야지만 조만간 화천역이 들어설 역세권 부지입니다. 조사 결과 고속철도 계획이 수립된 지난 2016년 이후 이곳을 매입한 강원 지역 자치단체 공무원이 10여 명에 이릅니다. 양구역 역세권도 마찬가지 수십 명 공무원이 땅을 매입했고 특히 고속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직전엔 당시 군수도 배우자 이름으로 토지를 샀습니다. 국토교통부 투자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부지에도 공무원 소유 땅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강원도가 취득세 납부를 근거로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등 투기 의심 지역 2만여 필지를 조사한 결과 토지 소유자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85명, 강원도청은 물론 시청, 군청 공무원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최근 5년 이내 투기 의심 지역 1km 주변 땅을 사들였습니다. 우선은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그거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해도 강원도는 대상 공무원들에게 토지 취득 경위를 묻고 투기가 의심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공무원 가족이나 시군 의원 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인 명의로 쇼핑하듯이 열채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에서 3%였던 취득세율을 다주택자에겐 8에서 12%까지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외지인들의 틈새 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남 창원의 아파트의 경우 70 대책 이후 가격이 1억 원 넘게 오르고 거래량도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민과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가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였는데 불법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창원과 천안, 울산 등 과열 지역 15곳에서 이상 의심 거래 1,2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탈세 58건 등 불법 의심 사례 24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동산 임대법인은 2달간 대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법인 명의를 이용해 1억 원 안팎의 아파트 6채를 사들인 외지인도 있었는데 매수 금액은 모두 본인의 통장에서 법인으로 이체해 탈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해당 거래를 통보해 필요하면 세무조사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고가를 허위 신고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도 다음 달까지 벌여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이익 얻을 목적으로 거래 완료된 것처럼 거짓으로 하면은 사전거래라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거래 위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를 토지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면담 보고서가 조작, 왜곡됐다는 당시 조사단원의 내부 폭로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뒤 한 달째 재입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접 수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제기된 의혹과 조사 결과의 핵심 근거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였습니다. 윤중천이 만났고 친하게 지냈다라고 확인됐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단원이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고서와 메모 등 당시 자료를 넘기면서 면담 보고서가 왜곡 과장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가 윤 씨의 진술을 변형하거나 윤 씨에게 질문한 내용을 답변인 것처럼 바꿔 작성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나 윤갑근 전 고검장 접대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뇌물설 등도 윤 씨의 불분명한 추측성 진술만 보고서에 썼을 뿐 근거나 물증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정식 조사 전 녹음도 하지 않고 나눈 사적 대화를 기억에 의존해 보고서에 기록했는데 이런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언론에 유출되기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면담 보고서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이규원 검사 부분만 분리해 지난달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쥐고 있던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근 검찰에 재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내부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만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봐도 된다며 검찰에 넘길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공수처는 13명 검사를 임명해 최소한의 수사 인력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관련 사건과 중복될 가능성이 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두고 또 한 번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이 과거사위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루 의혹도 제기된 만큼 수사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여 공수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 행사가 있었다는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영향을 미쳤다는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지검장 측은 검찰 소환 조사 다음 날인 지난 18일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안양지청 수사에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오늘도 재차 입장문을 통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이 수사 결과나 사실인 것처럼 상세하게 보도된 데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석 달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법원의 정기 인사로 멈췄던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을 재개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해서 임 전 부장판사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석상에 서는 건 국회 탄핵소추 뒤 처음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회사들로부터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 동의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새만금 관광개발과 같은 회사들로부터 친형 공탁금, 또 변호사 비용, 형수 주택 비용 등 이 명목으로 5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의 딸이 사용할 포르쉐 승용차 리스 비용이나 오피스텔 비용을 자신의 업체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이며 국회법에 따라 이르면 내일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한 다단계 업체의 수상한 가상화폐 투자 설명에 관련 내용을 앞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해당 코인 개발자는 이른바 화이트 해커로 알려진 인물인데 3년 전 코인 시세 조작 의혹에 연루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다단계 업체가 지난 2월 말부터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단계에서 판매를 시작한 A코인. 개발자는 국내 1세대 화이트 해커로 알려진 김모 씨입니다. 다단계 투자 설명회에서 김 씨 이름은 신뢰의 상징 같았습니다. 한국의 1세대 화이트 해커라고 보시면 전 세계 본인 힘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세계 최고야. 설명회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김 씨의 사진과 함께 화려한 이력이 소개됐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지갑이라면 안심이 될까요? 네, 바로 이분이 만든 지갑이 진짜 지갑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에도 가상화폐를 만들어 거래소에 상장시켰습니다. 화이트 해커라는 이력을 앞세워 보안에 특화된 코인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상장하자마자 코인 가격은 100분의 1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샀는데 그 이후에 잘 개발이 안 되고 거의 방치됐다시피 해서 그 많은 투자가들이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 조작을 위해 세력이라 불리는 마켓 메이킹 팀을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마켓 메이킹 팀을 왜 붙였어요? 여기가 붙였어. 이게 하나에 붙였어요. 이쪽 친구 이거 변호중이 됐고 원래 이거 입고 치는 거니까 저 쉐라. 오케이. 일단 연락이 왔어. 세력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저는 떨어지를 하다 보면 3년 만에 다시 코인 업계로 돌아온 김 씨. 이번에 손을 잡은 다단계 업체는 사기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는 곳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투자 설명회에 강연자로 직접 참석한 적도 있지만 다단계 업체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타임을 제가 얘기하고 나가는 거였어요. 그 다음은 내가 듣지 못한. 이런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설계 당한 거예요. 제가 설계를 당한 거예요. 하지만 업계에선 김 씨가 다단계 업체와 짜고 또다시 코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랑 IT 전문가로 기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 다단계 코인 업체랑 손을 잡고 코인을 발행해서 노인 대상으로 판매하는 건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단계 업체가 유사 수신 행위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 김 씨가 얼마나 깊숙이 연관됐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은 목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의 무차별 폭력 사건을 앞서 연속 보도해드렸죠.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수영 코치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 챔피언이 되고자 했던 꿈나무들은 좋아했던 수영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코치의 무차별 폭력 때문이었다는 게 피해 학생의 주장입니다. 스패너로 제 정강이랑 발등을 때리고 그때도 계속 멍들어서 한 3개월 동안 멍이 계속 지속됐었고요. 피해 학생들은 폭력이 일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물고물에 가까운 피해도 당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물속에 박혀서 못 나오게 발로 누르고 손으로 계속 눌러서 못 나오게 해서 물 마시고 숨 못 쉬어서 그때도 한번 죽을 뻔했었고. 이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수영 코치는 특정 목적을 위해 폭력 사건이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 옆자리에 항상 앉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속적으로 폭행됐다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학생들의 증언과 진술 분석 자료를 토대로 수영 코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해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수영 코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립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에서 우주 헬기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구 밖 행성에서의 최초 동력 비행으로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에 비견되는 쾌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 헬기 인저니어티가 화성 표면에서 이륙해 착륙하는 화면이 들어오자 시험 비행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상황실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찍은 화면입니다. 인저니어티가 자체 카메라를 통해 화성 지면에 들이운 자기 그림자를 찍은 사진도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은 39초 동안 진행됐습니다. 약 3m 높이까지 상승해 30초간 정지 비행을 하고 착륙했습니다. Altimeter data confirms that Ingenuity has performed its first flight of a powered aircraft to another planet. 이번 시험 비행은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 일에 비견됩니다. 대기 밀도가 지구의 100분의 1에 불과한 화성에서 비행체를 떠받칠 양력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섬유로 만든 날개 4개가 보통 헬기보다 5배 빠른 분당 2,500회를 회전합니다. 무게도 1.8kg으로 최소화하고 영하 90도의 추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작 비용은 우리 돈 950억 원, 제작 기간도 6년이 걸렸습니다. 성공을 기원하며 라이트 형제 비행기에 조각이 부착되기도 했습니다. We can now say that human beings have flown a rotorcraft on another planet. 시험 비행 성공으로 화성을 돌아다니는 탐험을 넘어 하늘에서 더 많은 영역을 탐사하고 화물도 나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나사는 인저니어티의 태양 전지를 충전한 후 5월 초까지 4차례 더 시험 비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사직서명을 하셨다는 거죠? 예,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재정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백신에 대해서 말씀만 하면 거꾸로 가요, 답이.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게 되면요 국민이 불안해질만 합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일본에서 지금 또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계속 보세요. 아니요, 제가 정부가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총리. 왜 이렇게 잘못된 뉴스를 갖다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십니까?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주도권을 국회의원이 갖게 되어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자가 되어 국회 부총님 보시기에 이 색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어떤 색? 이 홍보물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예, 무엇이 연상되냐고요? 이 포스터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지하철역에 전부 1번 있는 것 같아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생각나냐고 여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지하철에 가던 지하철 출구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1번을 갖다 보여주고 1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저한테 이게 의견을 자꾸만 물어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정말 공시가격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습니까? 제가 지리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중하게 여쭤보는데요. 진정하시고 답변하시고.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어제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연단에 섰죠. 영상에서 보고 오신 것처럼 홍 부총리, 백신, 부동산 이슈 할 것 없이 여야 의원 모두와 논쟁을 불사했는데요. 이 밖에 정치권 소식까지 오늘은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홍남기 부총리 어제 심상정 의원이 진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정말 소신껏 발언을 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국민들이 이 백신 문제를 가장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백신 관련한 질의응답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들과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만은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국민들이 두 가지 면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11월 이제 과연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은 계약의 문제와 공급의 문제는 실은 다른 거거든요. 네.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기대했던 만큼의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접종의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를 관심 있게 보는데 지금도 저렇게 저는 저 대정부 질문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작년 12월에요. 모더나랑 4천만 회분의 백신에 관련돼서 계약에 대해 성사했다고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5월까지 실은 이게 도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더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 7월까지는 2억 분을 미국에다가 먼저 공급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서 5월 달에 과연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7,900만 분의 계약이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 차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플랜 B는 뭔지 이렇게 저는 대정부 질문에서 오가는 것이 국민들이 알 권리를 수가 있는데 자꾸만 뭐 질문의 주도권은 의원이다 아니다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벌이니까 좀 본질에 조금 벗어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백신이 들어올 건가 말 건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좀 생산적인 질의응답이 오갔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집단 면역까지 많은 난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국민의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반드시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 이번 방미에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자, 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답변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방문에 필요한 수행원들은 아마 화이자 백신 접종을 이미 다 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방미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백신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두 차례 접종을 넘어서 부스터샷이라는 3차 접종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많은 물량의 mRNA 백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방미는 백신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하고 사전에 철저히 교섭과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한미 정상회담 방미에서 백신 외교에 큰 성과를 가지고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이 총수가 이렇게 수감된 상태로 반도체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 장관 권한이지 않습니까? 가석방은?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예, 검토한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아직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 건의하는 게 장관이 할 일 아닙니까?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건의할 생각도 아직 있지 않습니다. 검토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예,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스가 총리가 백신을 확보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백신 외교 한미 정상회담을 좀 고리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미국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할 경우에는 뭔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스가 총리 같은 경우도 바이든 총리하고 햄버거 20분간 오찬한 이후에 화이자 CEO하고 전화 통화해서 추가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히 그거는 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 예. 또 일각에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처럼 백신 스와프까지도 지금 진지하게 미국 측에 존 케리 특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지금 다층적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정부의 백신 수급 그리고 집단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 11월까지는 정부가 계속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예. 보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1,200만 명, 그래서 차질 없이 하겠다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믿어줘야 될 것 같고요. 이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을 해서 백신 확보를 좀 하라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돼요. 일단 이제 법 앞에 많이 좀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 정의라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요.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된 지가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계에서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을 해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볼 때 백신은 백신대로 확보를 하고 이재용 부회장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 문제로 사법정의 문제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 이재용 부회장을 대동해서 가기 위해서 임시 석방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배종호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야당에서는 지금 아까 곽상도 의원 얘기 보셨지만 그 임시 석방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아까 질문을 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검토하지도 않았고 지금 한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뭐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수감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만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물론 이제 시대착오적이라든지 사법정의적 측면 얘기를 하셨지만 가장 실용적 외교를 좀 해야 될 상태고 지금 이제 백신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저 반도체 문제도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이런 반도체 문제라든지 백신 문제라든지 다른 경제 살리기 문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대통령의 결단사항인 거죠.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게 뭐냐. 국민들이 지금 백신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가서 푼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스가 총리가 가서 1억 회분 정도 파이자랑 계약 체결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더나랑 계약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그 문제에다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얘기를 하고 그쪽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제공을 하면서 지금도 통화 스와프와 마찬가지로 백신 스와프를 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그 정도로 파이자나 모더나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가서 얘기를 하면서 공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워낙 시급한 문제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임시 석방 문제도 김영준 교수님 보시기에는 실용적 외교 측면에서 좀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국민적 거군요. 시각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대통령이 결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조금 전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한미 백신 스와프 이 제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요. 이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말에 그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한 한미 백신 스와프를 제안한 거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백신 스와프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을 뿐만 아니라 미 측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적극적인 백신 외교 없이 이런 시급한 백신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에서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 측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캐리 특사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한미 백신 스와프, 이게 지난해 박진 의원이 먼저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보면은 미국 측이 확보한 백신을 한국에 일정 부분 먼저 공급하고 우리가 위탁 생산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되갚는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정의용 외교부 장관 얘기 들어보면은 검토하고 있고 진지하게 협의도 하고 있다. 자,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외교부 장관이 이 정도 언급을 한 거 보면은 상당히 심도 있게 진척이 됐다. 현재 진행이 중이고 그래서 예. 결과도 있을 거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이 아이디어는 이제 박진 의원이 본인이 지난해 연말에 제안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의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 하면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책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1야당의 중요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박진 의원의 이런 역할이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은 무책임하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앞으로 백신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은 6년 8개월 걸린다라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은 백신에 대한 어떤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공포심만 조장하게 되고 결국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에 예. 대해서 굉장히 혼란,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구성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인터뷰를 했지만은 집단 면역 11월까지 틀림없이 예. 된다,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 접종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 앞당기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소방관이라든지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라든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믿고 따라야 신뢰하고 된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백신 확보가 가장 시급한 이런 부분이라면은 오히려 예. 제1야당도 여당과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 수급 확보에 함께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좀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외교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미중 갈등도 있는 상황이고요. 백신 스와프 잘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백신 협력을 위해서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 쿼드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박진 의원이 꼬리 질문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본다. 정의용 장관의 답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라는 거는 이제 다방면적인 차원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실리 외교도 있을 수 있고 또 균형 외교도 있을 수 있고 더 나가서 미국과 우리가 동맹 외교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에는 정말 국익이 최선적인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고받는 거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절실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한 부분들에서 동맹적 차원이라든지 또는 가치 외교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얼마든지 보고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가장 크게 얻을 교훈은 뭐냐면 항상 최악인 상황을 대비하는 게 정책입니다. 예. 최상의 상황을 대비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11월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정말 바람직하죠. 예.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플랜 B를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지금도 어저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정부 질문을 한 내용을 들어보면요. 만약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11월에 집단 면역이 된다. 그건 저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면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보면은 교훈 삼아서 왜 우리가 백신이 도입이 늦었냐면 선 안정성을 확보하고 후 백신 도입을 한다는 게 작년에 정책적 기조였었습니까? 그때는 그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K방역이라는 쪽에서 잘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를 맞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백신 도입이 늦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580조 원에 맞게 한 예산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선구입을 해서 비록 비용을 날릴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최악인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거를 나름대로 정부가 제대로 잘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지 지금도 저는 조금처럼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될 것인가 기대해달라. 저는 거기에 참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과연 그 말을 계속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삐를 더 재고 더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고 그래서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헛된 약속이라든지 심한 고문을 벗어나서 전략을 바꿔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그 심상정 전 대표의 말에 저는 동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 늘 이 좀 보수적으로 이 문제에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지적으로 제가 들리고요. 잠깐 좀 첨언을 짧게 하다 보면요. 이 문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문제 또 백신 수급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3% 정도 되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뭐 상당히 낮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고 지금 이제 돌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혈전 문제가 계속해서 되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 문제라든지 얀센 문제라든지 그렇지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백신 접종률이 48%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망자가 12만 7천 명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천 명이고요. 그리고 전면 봉쇄를 100일 동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역을 힘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균형 감각을 갖고 접근하면서 정부에게도 좀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 다만 정부는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좀 더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좀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코로나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네, 얘기해 주셨고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백신 관련 언급, 또 오늘 나온 얘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대정부 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입니다. 오늘 아마 부동산 문제 또 집중 다뤄질 것 같은데 자, 어제도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기준 등 부동산 이슈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 정의의 정의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종부세 완화론에는 또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다. 자,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약 19%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조세로 연결되다 보니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좀 큰 것 같아요. 정부로서도 종부세 제도에 대해서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면 혜택을 받은 6억 이하 주택이 2018년에 87.2%에서 2021년에는 70.6%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면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면 대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불만이 또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6억 미만까지는 재산세율 자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 조치를 했고요. 또 이거에 의해서 혹시 건보료 가입자에게도 피해가 있을까 봐 정부로서는 이 건보료의 그 재산 공제율도 더 확대해줘서 이분들에게 그와 같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이 네. 지금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오르고 부동산 관련 세금도 이렇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보유세 기준 완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여당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 민의를 수렴할 여지가 있는지 좀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당정이 함께 보유세 완화 추진하는 이 움직임에 좀 속도가 붙을까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4월 7일 재보선 결과에서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참패 원인은 뭐 다 아는 것처럼 부동산 민심, 성난 부동산 민심의 심판이 담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이 부동산 민심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출 문제라든지 주택 공급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세금 문제까지도 현실에 좀 맞게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종부세, 현재 이제 9억 원까지 돼 있는 이 부분을 12억으로 좀 상향 조정하자라는 이제 정청래 의원의 얘기가 있고요. 네. 당초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 종부세가 도입이 될 때 대상자가 한 1% 정도 됐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한 3.8%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늘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상자가 전체의 16%까지 늘었기 때문에 뭔가 좀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뭔가 조정안이 당 정간에 빠른 시간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입장이 좀 달랐는데 대출 예, 문제와 홍남기 관련해서도 부총리 약간 저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았어요. 네, 어제 대출 답변 문제도 좀 들어보면. 뭔가 현실적인 예. 답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조만간 현실적인 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자, 어쨌든 민주당도 부동산 특위 구성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 재조정하겠다 이런 움직임인데 부동산 민심 사실 이번 재보선 여당의 직격탄이지 않았습니까?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후 첫 회의 주재하면서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제 나온 지지율을 한번 보면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주보다는 조금 소폭 오른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YTN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였는데요. 일단 하락은 멈춤 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뭐 추세로 보면은 나름대로 조금 반등한 거가 있다고 예.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정평가 55%, 긍정평가 35%의 선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평가가 60%대가 높아졌다는 거는요.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결국은 등을 돌렸다는 얘기고요. 예. 지금 이제 35% 미만이지 않습니까? 저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심층적으로 보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 지역하고요.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50대 나름대로 화이트 칼라 이 예. 모든 쪽에서 지금 부정평가가 35%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특단의 조치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이제 뭐 그래서 총리도 이제 교체하고 예. 청와대도 개편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 부동산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세 가지잖아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 주택이 공급되느냐 문제 하나와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감면할 거냐. 마지막으로 지금 청년 무주택을 포함해서 더 나가서 LTV, 뭐 DTI 같은 LTV나 DTI 담보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핵심적인 거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시지가를 나름대로 현실화시키는 건데 문제는 왜 지금 그 홍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머뭇머뭇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이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작년에 법인세가요 16.7조 원이 덜 거쳤습니다. 말이 16.7조 원이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종합소득세가 7천억 원이 더 적게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수는 굉장히 좁아들고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해서 재정이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를 강화시켜 줄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런 세수에 대한 조정 문제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죠. 예. 그냥 무조건 뭐 세금을 낮춰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지금 국가의 빚은 막 늘어나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부동산 문제만 보지 말고 국가 균형 재정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여야가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올 수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여야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재정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저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도 결국은 세수와 관련된 부분과 직결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문제를 좀 정치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네네네.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달이면 여당 지도부도 이제 바뀌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당청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인데 청와대에서는 이제 민심을 수용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각도 있었고요. 근데 이미 선출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어제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개혁의 방점이 찍혀 있고 민심보다는 당심에 여전히 방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당청의 입장이 갈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청의 입장이 갈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일단 예. 특히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하고는 갈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하면은 친문 핵심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당권파 주류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당이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낼 때는 임기 말에 청와대가 레임더 현상에 빠질 때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뭔가 차별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청와대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하다. 다만 예. 오히려 당 대표가 만약에 비문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뭔가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오히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하고 윤호중 원내대표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당 대표 출마하신 분 중에서 완전히 비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그렇죠. 주류 대 없죠. 비주류로 분류해야지 예. 뭐 친문 대 네. 비문으로 분류하는 그런 이제 틀은 좀 맞지 않죠. 예, 김영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예. 당청 간에 있어서의 결국은 당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했지만 역대 정부나 지금도 보면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제일 첫 번째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굉장히 이제 추락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여권 후보 지지도가 굉장히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이재명 지사의 한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동법 얘기도 하면서 민생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개혁이 중심이 아니죠. 민생이 중심이 돼야 되죠. 예. 지금 윤호중 그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개혁을 안 한 적이 있나요? 그동안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여권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공수처도 만들고 임대차 3법 만들고 공수처 공정거래법 다 했잖아요. 그런데 민심은 참패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개혁의 바퀴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예. 최우선적으로 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청와대의 부분 속에서 조율도 더 나가서 이제는 청와대가 모든 거를 주도해 나가면요. 예.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지금 민주당에 무슨 비문이 있어요? 다 친문이지. 그런 의미에서 당 대표도 새로 바뀌고 원내대표 예. 새로 바뀌고 총리도 바뀌고 하면 저는 그래서 국무총리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만약에 되면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우리가 했었던 거와 굉장히 다른 기조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노동의 유연성에 대한 문제 등등 이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당과 내각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바꿔주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청와대가 아니라 내각과 당에다 힘을 실어줄 때 지금에 있는 부분들이 변화를 느낄 수 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어쨌든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여당이 개혁보다 좀 민생 쪽에 방점 그렇습니다. 찍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네네. 것이 김영준 교수님의 의견이시고요. 자, 어제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의원직 승계를 이어받은 분이죠.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 입성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후회하며 살았다는 말과 동시에 언론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집 문제는 저에게 계속 여전히 부담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결혼한 이후로 지금 12번째 이사한 집입니다. 주거 불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 자신도 잘 알고 있고요. 민영 언론의 경우는 반대로 이 언론사 사주가 어떤 자신의 상업적 이익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편집권에 영향을 미치고 언론사 논조가 기사 방향이 결정이 되고 사실관계가 뒤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언론사의 소유구조 변경을 위한 빅딜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 어제 국회에 입성을 했고 지금은 관악구에서 전세를 산다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지레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어쨌든 부동산 과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봤고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제 언론 개혁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들어보셨지만 언론사의 소유 구조 변경을 위해서 빅딜을 제안하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론사의 지배 구조를 예. 바꿔야지 언론의 자유 그리고 공정 언론이 보장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공영 언론 그리고 민간 언론 두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공영 언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배 구조를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선호하는 그런 인물이 사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친정부 성향의 언론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KBS라는 이제 방송사를 예를 들면은요. 전체 이제 이사회가 11명입니다. 거기에서 사장을 뽑는데 이사회가 11명인데 7대 4.
그러니까 청와대 정부에서 지명하는 사실상 예. 권한이 7명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부 여권에서 원하는 인물이 사장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영 언론에서는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게 하자 지배구조에서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민간 언론과 관련해서 경영은 인정하되 소유는 인정하되 이 언론사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사주가 할 수 없도록 좀 차단하도록 하자라는 이제 그런 의견인데, 상당히 저는 이게 본인이 언론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고민 끝에 나온 그런 산물이라고 보고, 다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언론이 그게 가능할지는 이제 미지수고요. 네. 지금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천신만고 끝에 빠지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소회대로 얘기하면은 정치적으로 다 죽은 목숨을 국민이 살려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빠지를 다는 그런 국회의원 김의겸이 아니고 예. 국회의원 김의겸의 존재 이유, 가치를 좀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그런 의정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언론사 그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 부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관련한 입법도 그럼 조만간 하겠죠? 뭐 추진할 수 있는 뭐 예. 나름대로의 권한이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과연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개혁을 하는데 도덕성이 바탕되지 않는 개혁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제가 만약에 김의겸 의원 같으면 저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사람이 투기 의혹 때문에 온 나라가 재보선에서 문제가 됐는데 버젓이 승계를 한다? 저는 저 정도 사고를 가지고 무슨 개혁을 할까 할 정도로 저는 정말 의심스럽다. 그런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언론개혁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현 정부화 속에서의 언론과 관련된 거를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느냐.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정부만 아니라 전 정부도 모든 것을 다 방송을 결국은 권력이 장악을 하는 부분 쪽에 서서 이 정부 속에서의 권력이 어떻게 방송을 지배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발표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형평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 저는 그래서 김의겸 의원보다는 예.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여야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끌고 가야지, 본인이 무슨 뭐 언론개혁을 전부 다 주도할 수 있을 것처럼 초선 의원 상황 속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속에서 조금 저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이제 범여권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이동 이렇게 네 분이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뭐 초선 의원 표심도 중요할 거고요. 대여 투쟁력이 얼마나 되느냐도 이제 평가 대상이 될 거고요. 동시에 지역구도 등도 좀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4선 2명 그리고 3선 의원 2명 이렇게 4명이 격돌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데, 역시 이제 4선 의원 2분이 최종적으로 장을 겨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성동, 김기현 두 분 다 4선 의원인데 서로 2강 체제로 지금 예. 분류가 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이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에요. 김기현은 이제 지역구가 울산이고 권성동 의원은 이제 강릉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 될지 역시 이제 상대가 윤호중이라는 상당히 중량감 있는 핵심 친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 대여 어떤 선명한 투쟁력 그리고 중량감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핵심 변수는 잠깐 언급하셨지만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남당을 차별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비영남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할지.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또 PK, TK가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또 김기현 의원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쪽으로 발휘를 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56명이 초선이거든요. 초선들은 대부분 선명한 개혁 야당을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56명의 초선의 표심이 누구를 향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재밌는 게 윤석열 변수입니다.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 서로 윤석열을 끌어와야만이 국민의힘이 살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신분이 있다는 거를 뭐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권성동 의원은 나는 검사 출신이니까 예. 나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친하다. 아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나하고 서울대 법대 선후배니까 내가 친하다.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두 분 중에 한 명이 누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윤석열 변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야권 재편 중심에 있는 이 윤석열 총장의 향후 행보도 주목이 되는데요.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이 회동을 가졌죠. 자, 이 자리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 신당 창당 계획은 없고 윤 전 총장 만날 거냐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 발언 듣고 오시죠. 신당을 새로 만든다는 거. 나는 신당을 내가 정치를 안 할 사람인데 뭘 내 신당을 만들어? 윤석열 전 총장도 만나실. 내가 스스로 만날 용의는 없어. 윤 전 총장 측에서 연락 오거나 한 건 있어요. 내가 뭐 한번 보자 그러면 내 볼 용의는 있지만 내 스스로가 뭐 누구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럼 연락이 오면은 조언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봐야 아는 거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뭐 이러고 미리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 김종인 위원장 말의 행간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스스로 만날 용의는 없는데 지금 아무런 연락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락이 오면 바로 만날 건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각종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를 축약하면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제3정당이라는 거는 없다. 그래서 제3지대라는 말보다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는 신당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고 그렇다면 그 새로운 세력이 결국은 국민의힘도 흡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쉽게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들이 윤 총장과 같이 함께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암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다 유력한 대권 후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 지금도 보면은 여당은 유력한 대권 후보가 있었지만 지금 윤 총장한테 이제 밀리는 상황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한다면 이 개헌 카드도 분명히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권형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또 하나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오래 정치 과정을 이제 관찰했으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는 여도 분열되고 야도 분열될지도 모르는 일종의 사자 구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정치 세력과 힘을 같이 해서 나름대로 좀 바꿔보겠다. 대한민국의 틀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분명히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좀 국민의힘 나가자마자 여러 매체하고 인터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 총장도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놀면 흙탕물로 비유를 했고요. 백주가 오리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앞서 잠깐 짚어봤지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할 가능성 이 부분을 시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과연 이분이 정치를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핵심 이슈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앞으로 정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치를 왜 하느냐? 결국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정권 창출에 본인이 앞장서겠다라는 것인데 이분이 이제 보는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과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 등의 세력을 흡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야권 세력이 국민의힘을 흡수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력이 국민의힘을 흡수를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는 그러면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본인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장하기를 지금의 시대 정신이 공정과 정의인데 이 부분을 선점했다라고 정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동의를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국정농단의 후예 세력인데 본인이 또 구속 수감시켰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른바 제3지대 이쪽에서는 뭐 제3지대가 아니라 기존의 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제3지대에서 시작을 해서 국민의힘을 흡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어쨌든 야권 지도부 개편하는데 지금 안팎에서 계속 윤석열 전 총장이 언급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여론 흐름과도 무관치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지사하고도 지지율을 좀 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텃밭 광주 전라에서도 어제 저희 YTN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를 앞서는 결과도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던데 이 흐름이 계속 될까요? 지금 16, 17, 18, 3일 동안의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YTN은 16, 17일 날 한 거고 KSOI가 17일 날 했고 리얼미터하고 JTBC가 18일 날 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지사를 앞선다는 거는 공통적인데 네. 다만 이제 호남 지역에 관련돼서는 YTN 조사에서는 호남 지역에서조차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앞서는 거로 나오지만 오늘 나온 이제 JTBC하고 리얼미터에서는 여전히 호남은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예. 높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 더 유동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우리 YTN이 그 리얼미터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윤 총장은 51%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낙연, 이재명 후보는 이제 30% 초반인데 제가 YTN 리얼미터의 다자간 구도 속에서의 범여권의 후보의 지지도를 전부 다 합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42.4%가 나오더라고요. 범여권 전부 범여권 다 합해서. 7명이에요. 물론 이제 심상정 후보의 1.7을 뺀다 하더라면 40.4%고 그리고 범야권 5명을 전부 다 합치면 51.3%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양자 대결 구도를 하면은 윤석열 총장은 범야권 후보를 그대로 다 흡수를 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지금 이제 후보를 가져갔을 때는 40%대에서 10%대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여권의 결집력에서 지금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 결국은 현재 윤석열 총장이 앞서가는 것에 있어서의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든 간에 여당의 후보가 여권의 결집력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이 추세가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YTN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내년 대선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어쨌든 분열이나 통합이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네네.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 교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49명 추가돼 누적 11만 5,19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을 뺀 순수 국내 발생은 529명이고 수도권에서만 349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을 보면 경남과 부산이 각각 29명, 울산 21명, 경북 20명 등 영남 지역의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 청주에서 7명, 옥천에서 2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청주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아교육학원의 10대 미만 수강생 1명과 이 수강생의 가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해당 학원 관련 확진자는 사흘 동안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옥천에서는 중학교 50대 교사와 10대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 보아오 포럼 개막식에서 아시아에서부터 코로나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면서 한국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영상으로 참여한 2021년 보아오 포럼 개막식 메시지에서 어떤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백신 스와프는 미국 측이 확보한 백신을 한국에 일정 부분 우선 공급하고 한국이 이를 나중에 대신 되갚는 방식입니다. 정 장관은 다만 백신 협력을 위해서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동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충남 한 행정복지센터의 50대 면장 등 공무원 여럿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아야 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관련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해서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대상이 아닌 몇몇 공무원이 맞았고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확인된 겁니까? 네, 충남 보령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건 지난 15일입니다. 접종 대상은 75살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종사자 등 만여 명입니다. 그런데 접종 첫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는 제보가 YTN에 접수됐습니다. 접종자가 보령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면장이고 불공평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측과 해당 면장은 접종 사실을 묻는 첫 통화에서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보건소 측이 면장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며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먼저 연락을 준 공무원이 관련 사실을 몰랐고 안 좋은 여론이 있을 수 있어서 면장에게 접종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도 50대 면장을 포함해 공무원 5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접한 한 주민의 반응 들어보시죠. 특혜라고 분이 생각이 안 들죠. 당연히 지금 순서도 있고 이제 맞기 시작하는 그 시작 단계에서 면장님이 먼저 맞으셨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네, 방금 주민분 말처럼 이 특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시 측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보령시는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지침을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놓은 백신을 폐기해야 할 상황이 생겨 현장 대응 요원에게 접종이 이루어졌고 특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해동과 희석 과정을 거친 뒤 6시간 이내에 접종하지 못하면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접종 대상자들을 사전에 분류해 예약된 인원만 접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령시가 첫날 접종받기로 한 630명분을 모두 해동해 미리 준비해 놓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접종센터 마감 시간을 앞두고 568명만 접종을 마쳐 62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이 남은 겁니다. 방역당국이 인근 지역에 추가 접종 대상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고 우선 현장 자원봉사자와 자율방범대원 등 15명에게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47명분이 남자 월요일 접종 대상자까지 추가로 요청했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동된 백신보다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추가 희석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5명분이 남은 겁니다. 결국 어르신들을 모시고 온 면장과 공무원들 말고는 더는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보령시는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접종센터 현장 요원이 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희석된 백신이 남으면 접종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한 병당 최대 7명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접종센터 마감 시간에 대상자가 1명밖에 없다면 6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이 남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각 지자체가 예비 명단을 관리해 최대한 접종 대상자를 맞추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75살 이상 어르신들이다 보니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보령시는 접종 첫날 시행착오를 겪은 뒤로 인원수를 정확히 계산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셋째 날에는 1명이 늦게 왔지만 돌려보내 남는 물량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령시는 불필요한 오해와 특혜 논란으로 국민 불신이 높아져 백신 접종률이 낮아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얼마나 백신을 접종받았는지 공개해야 할 필요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시작 대유행 이후에 가장 많았다면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웨덴의 한 환경운동가는 코로나 백신 민족주의를 비판하면서 공평한 백신 분배에 써달라고 10만 유로,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seeing increased rates of infection across all age groups. Last week, there were 5.2 million cases reported to WHO globally, the largest in a single week since this pandemic began. WHO는 전 세계적으로 25세에서 59세 사이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걱정스러운 속도라며 이는 전염력이 더 높은 변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WHO 기자회견에 특별 손님으로 참석해 선진국의 지나친 백신 민족주의를 비판했습니다. It is completely unethical that high-income countries are now vaccinating young and healthy people if that happens at the expense of people in risk groups and on the front line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툰베리는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은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라며 이곳에 10만 유로,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백신 불평등이라는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여소스 WHO 사무총장은 백신 형평성에 대한 툰베리의 강한 지지는 우리 세상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곳으로 만들려는 그의 헌신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여소스 총장은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코로나 대유행의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he tools to bring this pandemic under control in a matter of months if we apply them consistently and equitably. WHO의 코로나19 긴급위원회는 각국에 코백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변이에 대한 위험 감시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의 아파트를 쇼핑하듯이 여러 채씩 사들인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법인을 만들고 실제 거래 금액보다 가격을 낮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한 것으로 의심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예, 먼저 적발된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 15곳에서 신고된 거래 2만 5천여 건 가운데 이상 의심 거래 1,200여 건을 포착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탈세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명의 신탁 등 불법 의심 사례 244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법인이 여러 아파트를 단기간에 다운 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하거나 외지인이 법인 명의로 저가주택을 여러 채 매입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법인은 2달 동안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를 무려 10채나 사들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8억 원에 산 아파트를 6억 9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은 취득세를,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덜 낸 것으로 의심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B씨는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6채를 집중 매수했는데요. 1억 원 안팎의 저렴한 아파트 6채를 사면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C의 법인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매수 대금은 모두 B씨 통장에서 나가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입니다. 네, 지난해 지방 곳곳에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된 건데요. 자, 이 법인을 세워서 1억 이하 아파트를 사들이는 수법을 동원한 이유는 아무래도 탈세가 주된 목적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12%로 인상하면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피하려고 법인 명의로 사들이거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였던 경남 창원시 가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난해 6월에만 해도 1억 5천만 원 안팎에 거래됐는데 5달 만에 가격이 1억 원 이상 훌쩍 뛰었습니다. 거래량도 11월에만 40여 건이 몰리며 폭증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하반기 울산과 천안, 창원 등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주민과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가 기획조사를 벌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결이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크게 올라서
시중에 이 물량이 풀리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매매보다 지금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과 비교해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해서 매매 23.3%를 압도합니다. 전문가들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고 매도와 증여의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한 세제 정책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도록 유도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매도보다 증여가 늘면서 오히려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한 시바견의 사진입니다. 이 해외에서는 아주 유명한데요. 오묘한 표정으로 어떤 상황에 붙여도 적합하다 보니까 이 각종 문구를 더해서 합성물의 소재로 활용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 게임이나 그리고 자동차 광고 그리고 유명 그림에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그에 이를 붙인 DOGE, 이 도지라는 단어가 시바견을 뜻하는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네, 이를 활용한 코인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만들어진 도지코인, 이름도 도지를 따왔고 해당 시바견을 마스코트로 쓰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열풍을 풍자의 목적으로 장난삼아 만들었다고 제작자가 밝혔고 그래서인지 많은 코인에 있는 채굴 제한조차 두지 않았는데요. 이 도지코인이 최근 폭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초만 해도 0.003달러, 우리 돈 3.34원 정도였는데 오늘 오전 8시 기준 520원을 넘겼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150배 정도가 오른 겁니다. 이 변동성도 무척 큽니다. 지금 그래프 오른쪽이 오늘 오전 흐름인데요. 오전 9시 반을 전후해서는 450원 아래로, 즉 고점 대비 17% 정도까지 내려간 가격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네, 유명인의 말 한마디에 갇히는 출렁입니다.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자신과 도지코인 마스코트를 합성한 사진을 포함해서 수차례 본인 SNS에 도지코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이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도지코인을 달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농담성 글 만우절에 했는데 미국 증시에서 다른 주가 급등을 의미하는 은어입니다. 이 직후에 도지코인 가격은 30% 넘게 올랐습니다. 네, 우리 역시 암호화폐 광풍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4대 거래소에 지난 2월 기준 계좌만 250여만 개, 그리고 투자를 위한 실탄인 예탁금은 약 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연말과 비교를 해보면 계좌는 2배, 그리고 예탁금은 2.5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네, 올해 3월까지 암호화폐 거래 금액이 이미 작년 전체 거래 금액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네, 24시간 거래되고 수요와 공급 이외에 다른 평가 가치가 없는 현실, 다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고 싶어 하지만 지금이 고점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알트코인, 즉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소규모 코인은 전체 몸집이 작다 보니까 가격도 더 크게 오르고 또 크게 내립니다. 이 안 하자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이른바 포모 증후군을 호소하거나 또 일부의 코인 대박 사례를 보면서 근로 의욕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금융당국도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 자산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는 제약이 아주 많고 또 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 입장은 변화한 게 없고. 네, 미국은 지난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간에 따라 최고 37%까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엄격한 제재를 고려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터키의 중앙은행은 이달 말부터 상품이나 서비스 지불 수단으로 가상화폐 결제를 금지했고, 인도는 가상화폐의 채굴과 거래는 물론 보유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격이 오르면 팔 생각으로 투자한 것, 거품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해외 전문가의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내년부터 연간 250만 원 넘는 암호화폐 이익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밖에 거래소 운영 자격, 시세 조작이나 과도한 수수료 방지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정부의 인권 보호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펴낸 보고서에서 국내 정신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기간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돌고 보호 의무자 등에 의해서 입원하는 비율도 32%로 높은 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180만 원에 머물러 전체 가구 평균인 360만 원의 절반 수준, 그리고 장애인 가구 평균인 242만 원보다 눈에 띄게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부권 거점 국립의료기관인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약을 중증 장애인에게 연거푸 조제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사가 추가로 입력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시스템 문제였는데 얼마나 많은 조제 오류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문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뇌병변 1급 장애에 뇌전증까지 앓는 7살 은총이 발작을 막기 위해선 9가지 약을 12시간마다 먹어야 합니다. 대학병원 내 약국에서 매달 한 달치 약을 처방받아 오는데 지난 2월 약 하나가 잘못 지어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발작 증상을 완화시키는 디아제팜이라는 약으로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이었습니다. 아침에 2mg, 저녁에 그 2배인 4mg을 투여하라는 처방과 달리 아침과 저녁 약이 똑같이 3mg씩 조제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약 용량을 외우고 있던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 전에 발견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같은 잘못이 되풀이됐다는 겁니다. 2달 뒤에 처방받은 약에서도 디아제팜 용량에 똑같이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2-3번이 이렇게 걸린다라는 건 비단 저희 아이 약에서만 실수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확률이잖아요. 충남대병원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의사가 입력한 추가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간혹 실수가 생긴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약이 조제되지 않도록 처방과 감수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시스템 문제였다고 했지만 앞서 다른 환자의 처방약에서 조제 오류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보자는 해당 병원과 원내 약국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문제 제기를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말한 실수가 은총이 같은 중증 장애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렵게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또 그 약국을 이용해야만 하니까요. 그게 정말 제일 슬퍼요. YTN 이문석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가 세상을 보는 창구죠. 하지만 의약품이나 생활 필수품조차도 점자 표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년 전 시력을 잃은 이차용 씨. 갈증이 나는 한여름에도 혼자서 편의점이나 마트 가는 건 망설여집니다. 원하는 음료를 찾기 힘들어서입니다. 탄산하고 요 뒤에 거는 또 뭔지는 모르겠네, 요게. 지난 2008년부터 음료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캔 음료에 점자를 새기기 시작했지만 음료 혹은 탄산으로만 표시했습니다. 사이다인지 콜라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콜라를 좋아하는데 사이다를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단순히 음료로만 돼 있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나마 점자 표기가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는 맥주들입니다. 이렇게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는 아예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약국에서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두통약과 소화제, 해열제 등등 포장지 대부분 점자 표기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무슨 알약 같은데, 알약 같아. 약사들이 약 종류와 복약 방법을 일일이 설명해 준다 해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점자 표기된 거 본 게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주의사항이 뭐가 있고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사항 등을 좀 점자로 표기를 해가지고 자세히 읽을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식약처가 조사한 전체 의약품 44,751개 가운데 점자가 표기된 제품은 단 94개, 0.2%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점자로 약 이름은 표시돼 있다 해도 유통기한이나 효능, 주의사항 같은 핵심 정보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약을 잘못 선택해서 먹거나 급하면은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그런 경우에는 오남용이나 진짜 약을 잘못 먹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죠.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품 관련 규정에서 점자 표기는 필수가 아닌 권장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적자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표기 확대에 난색입니다.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세팅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대응할 때마다 비용이 그때 새롭게 산정이 돼서 식료품 같은 생활 필수품은 권고마저도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의약품 관련된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이런 문제가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건 1981년, 올해로 41번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에게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온전히 주어지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절기 고구인 오늘 절기상으로는 아직 봄입니다. 하지만 계절은 벌써 봄을 지나 여름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층 따뜻해진 날씨에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4도까지 올랐고 한낮에는 2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내일 서울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는 등 6월 하순에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일교차는 15도 이상으로 무척 크게 벌어집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펼쳐져 있지만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대기질이 탁합니다.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봄볕 아래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과 광주,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도 맑고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일 맑은 날씨에 대기 건조함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고요. 특히 동해안으로는 대형 산불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네, 화요일 뉴스 앤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